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 출제된 현대시 고전 수필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지문을 해설하기 전에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작품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원래 문학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학은 구체적 장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란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대체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상담 오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문학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대답을 다 추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학 공부가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원래 문학은 이렇게 구겨진 하늘 시각적이죠. 묵은 이야기 펴듯 돌담 물타리 고성같이 둘러싸인 산기슭이야 박진 아래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에 호롱불이 켜집니다. 이거 다 무슨 적이죠? 감각적입니다. 시각적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읽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구겨진 하늘이 있어 산기슭이야 거기 지금 황혼이 왔고 그 다음에 초가집에 호롱불이 켜졌어.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 문학을 읽을 때는 여러분 대상을 찾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서 추상적인 의미나 표현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찾는 겁니다. 원래 문학은 이렇게 쓰여 있고 여기에 이게 연결이 되죠. 추상적 의미가. 여기서 추상적이란 말은 여러분 감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이육사의 광야의 사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눈 내려요. 매화향기 피어납니다.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립니다. 이거 여러분 다 구체적인 소재입니까? 추상적인 소재입니까? 눈은 시각적, 매화향기는 후각적, 씨를 뿌리는 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감각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지금 눈 내리는 겨울이야. 근데 옆에 매화향기가 피어나니까 시적 화자는 광야에 씨를 뿌리고 있어. 그럼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연결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데 매화향기가 피어나니까 언젠가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현실에 절망했습니까? 미래를 지향합니까? 미래를 지향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을 가지고 추상적인 미래지향적 태도, 요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장면을 이해해서 얘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이 잘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험을 많이 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문학이 자신 없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세요. 선생님이 농담 삼아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 헤어져본, 즉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를 잘 읽습니다. 왜? 외로움, 사랑, 슬픔, 절망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인 장면에서 이건 절망감이야. 이거는 외로움을 나타내. 이걸 아주 잘 찾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지금 쌓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학을 읽을 때는 원리를 꼭 알고 읽으세요. 문학은 일단 구체적으로 쓰여 있고 여기에 추상적인 의미를 연결하는데 이 연결을 잘하려면 뭐가? 경험이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풀이 쓰러졌다가 일어납니다. 그럼 풀은 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진다는 건 나약함이 있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약함, 생명력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풀이 바람에 쓰러졌다 일어나는 건 구체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문학의 시나 소설이나 수필 극문학은 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장면을 먼저 이해하는 게 문학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추상적 의미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장면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구겨져 있고 지금 돌담이 성같이 쌓여있는 산기슭에 지금 황혼이 내리고 그 다음에 초가집에 호롱불이 켜지고 이 장면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기에 어떤 추상적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읽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표현상의 특징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대부분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개념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많이 틀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념 강의를 한번 들어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뭐죠? 이미지, 운율, 표현 방법, 됐죠? 문학 감성 방법. 그 다음에 소설에서 시점, 구성 방식, 됐죠?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작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는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예외적인 것 문제를 풀면서 또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생각하면서 푸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학은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와 연결. 근데 시는 뭡니까? 시는 감정문학입니다. 이걸 정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태도문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양하죠. 그 다양한 감정을 시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를 읽다 보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이라는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한이라는 건 여러분 슬픔과 원망과 여러 가지 감정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원망도 안 해.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입니다. 원하는 여러분들 원망이 있기 때문에 원한이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쌓여서 그게 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못하고 공부를 하면서 참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맺혀가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는 겁니다. 어머니들도 한이 맺혀가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맨날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잠자고 지랄하면 엄마는 근데 두드러 패고 싶은데 패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럼 뭐 어머니가 한이 맺혀가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붙으면 이제 한에 승화합니다. 뭐 이런 정서들을 시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절망, 슬픔, 외로움, 그리움, 됐죠? 원함, 원망, 한 이런 것들이 바로 시에서 표현하는 추상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설은 무슨 문학이죠? 그 문학은 이게 선생님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거의 대답을 잘 못합니다. 원래 소설이나 그 문학은 여러분 갈등 문학입니다. 우리 주변에 갈등이 많아요. 엄청 많죠. 남과 북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개인과 국가의 갈등, 내적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갈등들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그 작품의 주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필은 무슨 문학입니까? 수필은 태도 문학입니다. 얘하고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시하고 수필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 읽는 학생들은 대상을 찾아서 구체적인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잘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걸 연습을 하세요. 혼자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혼자 지문을 읽고 한번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휘력이 너무 없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장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문제 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문학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휘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중에서 고전시가가 어휘력이 약하니까 읽어도 도대체 무슨 장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작품 한 작품 배우면서 어휘력을 쌓아야죠. 기본 어휘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전에 선생님이 고전문학에 백구란 단어가 나오는데 백구가 흰 갈매기입니다. 그럼 그 단어 뜻을 정확히 알면 이 백구라는 단어에는 색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 갈매기니까 색채감이 있는 겁니다. 흰색.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내가 물었어요. 내 백구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계랍니다. 참 이거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도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풍, 봄바람, 계절이 봄이야. 알았죠? 배곡경, 옥황상제의 궁전이야.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장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든 글은 여러분들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제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추상적인 주제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심인지를 모른다. 그럼 잘못 읽은 겁니다. 지금부터 문학 읽을 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 장면 이해를 하는데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일단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제목을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대상들을 정확히 파악해요. 이 대상들은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황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면 단어들의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목을 보고 대상을 찾아서 상황을 이해했으면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는 제목이 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가를 한번 확인하고 그럼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럼 읽으면 여기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도. 이걸 가지고 또 옆에다 이렇게 지규법. 이런 거는 좀 알면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지규라는 게 여러분 넓게 얘기하면 비유 아닙니까? 이런 게 개념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개념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런 걸 먼저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하늘이 묵은 이야기책, 얘기책 편듯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하늘이 지금 구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담, 울타리, 고성같이 둘러싸인 산기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산기슭에 지금 돌담이 싹 옛날 성같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찌규뻑 이러지 마시고 알았죠? 내용을 보세요.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그럼 지금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초가에 뭐가 켜진다? 호롱불이 켜집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대체로 주어나 수식을 받는 말들입니다. 이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으면 장면이 빨리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늘이 구겨져 있어요. 돌담이 둘러싸여 있는 산기슭입니다. 거기에 지금 황혼이 내리면 초가에 지금 호롱불이 켜집니다. 이때 시적 화자는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을 조물 쳤다. 이 조물 쳤다라는 건 조미 쓸었다. 즉 그림이 좀 오래됐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뭐 이런 단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나래, 울, 그 다음에 조미쳐 이런 단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만 있으면 장면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결국 하늘이 있고 산기슭이 있고 황혼이 내리고 초가에 호롱불이 켜지면 시적 화자는 고향을 그린 묵화를 하나 떠올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화자는 초가에서 날이 저무는 저녁에 결국 어디를 떠올리고 있다? 고향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이 정도 상황이 파악되면 여기 초가는 뭡니까? 고향을 떠올리는 공간이지 뭐예요. 됐죠? 그리고 밑에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이 있어요. 이 그림 조각이 바로 묵화의 그림 조각입니다. 묵화라는 게 여러분 수묵화 아닙니까? 컬러입니까? 흑백입니까? 흑백이죠. 그죠? 그 흑백의 고향의 그림, 그 그림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 중에 첫 번째 조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전체가 한꺼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파트에 보리밭에 말매나무를 캐려고 말매나무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 가시내는 오해가 주어지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 부끄러워서 술래짠은 여기서 상기된 두 볼 위에 몸의 꽃이 원래 분홍색이니까 얼굴이 좀 밝게졌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부끄러워서. 왜? 나물 캐러 갔는데 종달새 소리가 좋아서 나물은 캐지 않고 빈 바구니로 온 게 부끄럽다. 이게 답니다. 이게 첫 번째 고향의 장면입니다. 그림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계절이 언제입니까? 봄이죠.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딱 보고 봄이라고 떠올리는 건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식은 어떻게 쌓습니까?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런 과정이 싫으니까
결국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결과에만 치중하죠. 이해력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없고 점수도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첫 번째 고향의 장면. 긍정적입니다. 계절은 봄이에요. 됐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 보면 시적 화자는 결국 초가에서 고향을 떠올리는데 첫 번째 떠올린 게 바로 누구다? 봄에 가시네들의 모습을 떠올렸구나. 이 중심 내용 나오죠. 그럼 초가, 고향, 가시네. 대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안 든 겁니다. 암내 강에는 이건 강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강 아니겠어요? 강에 시래나무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 시래나무가 밀려내리면 나무가 일단 밀려내리면 젊은이들은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계절이 가을이죠. 못 오면 바람만 분다. 이 문장을 딱 보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갔다가 가을이 됐는데 돌아온 겁니까?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오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데서 예지요. 젊은이. 이게 바로 고향의 두 번째 그림 조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첫 번째 그림 조각의 가시네들의 모습은 나물 캐러 갔다가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빈바구니 들고 와서 얼굴이 빨개진 장면. 요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다. 근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풍년이 안 들으니까 젊은이들이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가는 건 왜? 여기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항구로 떠난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게 고향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비가 온다. 여름. 서리빨에 잎이 졌다. 이거는 가을이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시간의 흐름이 있네. 됐죠?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요즘 주어들입니다. 알았죠? 북극을 꿈꾸고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움을 하는 입김이 있는데 이 입김이 뭐가 됐어요? 성애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겨울 밤입니다. 동리에서는 강물조차도 얼어버렸다. 진짜 추운 겨울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동리에 밀고자 인강 하면 강물을 밀고자에다 비유했으니까 뭐죠?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인격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 개념 익히면서 쌓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해설하는 건 내용 중심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장면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고향의 장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고향의 이미지가 좀 부정적입니다. 가시네들 떠올릴 땐 긍정적이었는데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모습. 근데 겨울이 되니까 늙은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우고 있고 지금 강물은 얼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고향은 참 먹고 살기 힘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이 정도 장면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떠올리고 나면 시적 화자가 초가에서 고향을 떠올리는데 그 고향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지도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만 파악하면 이미지들이 다 나옵니다. 뭐는 긍정적, 뭐는 부정적.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면 이 단어가 이런 추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려면 이 장면 이해를 먼저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264의 초가는 여러분들 영계교재에 없던 시입니다. 낯선 시입니다. 근데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돼야지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상황이 이해가 되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다가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나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아는 거 가지고 장면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거 문학에 시 공부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사실 이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비문학을 더하는 게 낫습니다. 시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 기본적인 상황만 딱 이해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끝내세요. 그걸 여러분 그냥 노트에다가 표현상의 특징, 온갖 특징을 다 정리하고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시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정도만 이해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좀 자꾸 이렇게 축적해 나가세요. 원래 국어는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려면 일단 암기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식이 축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력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를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가는 분명히 시각적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가에서 지금 시적 화자가 고향의 모습을 떠올린다. 첫 번째 장면은 가시네들의 부끄러워하는 장면.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항구로 떠나는 장면. 세 번째는 결국 늙은이들이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서로 다투는 겨울 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향의 모습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는 거산호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는 원래 수능 연계교재에 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에는 이 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게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원래 EBS 연계교재가 나오면 수험생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학생들은 선생님 보기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수업 들었던 거 또는 시험 범위,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정도만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6월달은 수능 특강을 연계하고요. 9월달 모평은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부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많이 연계를 시켜요. 근데 뒷부분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부할 거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계교재는 꼼꼼하게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중에는 이미 이 작품을 아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안 읽고도 풀 수 있고 빨리 읽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바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문학은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가에서는 결국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죠? 얘는 뭐냐 이게. 오늘 북창을 열었어요. 북쪽 창입니다. 북창을 열고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서 앉은 뜻은 이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시적 화자가 지금 북쪽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산을 봅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장거리가 있습니다. 장거리가 시장거리입니다. 시장거리가 있어요. 시장거리를 딱 등지고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내가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밑에 사람은 맨날 변해 쌌지만 사람은 맨날 변해. 이게 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거 부정적 이미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서 장수하는 데다가 오래 사는 데다가 보물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이기 때문에 얘는 산이 좋답니다. 얘보다. 그럼 얘네들하고 얘는 대비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시적 화자는 여러분 장거리. 인간들이 시장거리, 사람들이 사는 시장거리와 사람들이 모습, 변해 쌓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겸허한 산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이다. 이게 산의 속성입니다. 장수합니다. 고요하고 너그러운 속성도 가졌어요. 태고로부터 늘 푸르러운 산입니다. 산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너그러워요. 그 다음에 겸허해요. 이게 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마음은 본시 산을 사랑하네요.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는 게 이게 화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결국 북쪽 창을 열고 산을 향해서 앉아있는 건 산의 덕성을 사랑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중심 내용 나오죠. 추상적 의미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품 안에 자라나 거기에 갓도 묻힐 겁니다. 여기서 자라서 여기에 묻힐 거래요. 그래서 이승의 낫은 여기서 자란 거고 저승의 밤은 여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는 이 산에서 자라서 산에서 죽으면 묻힐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은 아하라이, 아하라이는 우뚜, 뻗쳐있는 다리 놓는 산입니다. 그럼 이 산은 이승과 저승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 이승과 저승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산에서 자라, 이승. 내가 죽어서 묻혀, 저승. 알았죠? 그게 함께 공존하는 게 산입니다.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다. 그러면 내 품을 뭐라고 생각해? 자기 고향처럼 느낍니다. 됐죠? 그래서 산을 고향이라고 느끼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냄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전기를 그리워하며, 산에서 있으면서도 산을 그리워하고 꿈같은 전기를 그리워하며 산. 이 사람은 산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중심 대상은 뭡니까? 산.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사랑.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산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왜? 산에선 배울 것이 있어요. 됐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작품의 제목하고 함께 머릿속에 좀 축적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 알았죠? 상징적 의미 이런 거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여러 작품을 경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수필이 있는데, 이 수필은 아까 선생님이 무슨 문학이라고 했어요? 태도문학입니다. 얘도 구체적으로 씁니다. 시뿐만 아니라. 그럼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글쓴이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밑에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뜨렸죠. 광채가 찬란하다. 꽃들이 찬란한 겁니다.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어우, 꽃향기가. 때마침 꼴배는 자가 됐죠. 꼴을 베는 풀을 베러 온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막 꽃들을 베어버립니다. 아쉬워 돌아보거나 꺼리끼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뵙니다. 알았죠? 이때 나는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었다. 이 만물은 모두 다 똑같은 광택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담비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거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기하고 귀중함,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겠. 딴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이 공교함이라는 건 아주 교묘함,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졸렬함이라면 서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여러분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은택을 받았고 똑같은 하늘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결국 둘 다 아름다운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알았죠? 얘네들을 가지고 뭐라는 공교하고 해당하는 졸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낫을 가지고 꽃잎을 베는 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만물은 다 똑같은 은택을 입었는데 똑같은 천기를 받아서 자라는데, 아니 모란하고 해당하는 뭐 아름다움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뭐는 귀하고 뭐는 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건 이제 자기가 직접 관찰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저 꽃이 지금 꼴을 베러 온 자에 의해서 베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저와 같다는 건 여러분 모란과 같고, 천함이 이와 같다는 건 베어진 꽃잎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모란은 저렇게 귀한데 저 베어지는 꽃들은 천한 것 같다. 어떤 것은 부호가 집에 장막안에 모란이죠. 모란은 여기서 커. 귀하게 커요.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서리처럼 변합니다. 뭐죠 이거? 베어진 꽃잎이죠. 그러니까 귀함은 모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베어진 꽃잎이라고 생각해요.
아, 얘는 귀한 대접을 받는데 얘는 어떻게 그냥 낫에 의해서 베어지냐. 이게 어찌된 일이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뜨라든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친한 거고 멀리 있으니까 천한 건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거고 멀리 있으니까 천하게 생각하나? 또는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하니까 귀한 거고 그냥 범상한 하천은 이름이 없으니까 천한 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귀함과 천함이 왜 생겼냐? 가까이 있으니까 귀하고 멀리 있으니까 천한 건가? 아니 이름이 존엄하니까 귀하고 이름이 별로 없으니까 천한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연 백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히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작은 것들은 천함을 당하고 우뚝 솟은 것은 귀한 건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필자는 도대체 왜 저 모라는 귀한 대접을 받고 왜 꽃잎은 낫에 베어지는 천한 대접을 받냐? 혹시 거리가 멀고 가까워서야? 아니면 이름이 존엄하고 없어서야? 아니면 우뚝 솟고 작아서야?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중심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에 여러분 중심 대상이 뭡니까?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죠. 모란, 꽃잎, 뭐 이런 말들이 해당화. 구체적인 거 나오죠. 그죠? 이런 대상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은 것은 하늘에 달려있어요. 나은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영화롭지 않은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태도가 결국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천함과 귀함은 하늘이 만들 때는 없었어요. 알았죠? 근데 인간이 귀함과 천함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하늘은 사사로움 없이 조화가 균일해요. 쉽게 말하면 천함과 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남도 있고 친함도 있다.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다. 이게 인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됐죠? 풀은 감정이 없어요. 이 풀이 소의 목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건 천함을 당하는 거고 나비로 하여금 다투게 한다는 건 귀함을 당한다는 건데 이 다투도록 찾도록 하는 것은 어찌 달리 보겠는가. 달리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풀이 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나 나비를 쫓게 하는 거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지 인간은 그걸 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천한 거고 나비를 쫓게 하면 귀한 거다 라고 인간이 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태도는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결국 여러분 하늘은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천함과 귀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 수필종에 여러분들 슬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사람들이 개를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보고 개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 화로를 끌어안고 이를 잡아서 이를 화로 속에 집어던지는 거 보고 이가 너무 불쌍했다. 그랬더니 개 얘기하던 사람이 화가 나서 야 나는 이 큰 걸 얘기했는데 너는 요만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 나 놀리는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를 얘기한 사람이 야 개나 이나 똑같은 생명이야 임마 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제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견설을 좀 아는 학생들은 이거 주제 파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도대체 중심 내용이 뭐야? 이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여러분 이게 시하고 수필이 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 시 따로 수필 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하고 수필은 태도문학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가는 초가에서 고향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고요. 나는 북창을 열고 산을 가까이 하고 산을 사랑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다에서는 하늘은 모든 만물을 다 균일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결국 우열을 만들었다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내용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에 보면 가에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가에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 그럼 결국 지금 고향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서로 힘을 합쳐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없죠. 노인들이 다투고 있는데. 이게 결국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장거리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앞날에 대한 회의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회의라는 건 여러분들 의문을 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저 사람들 맨날 변해. 시장거리 맨날 싸우고 다투. 그 모습 보니까 내 미래도 볼 것 없다.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그걸 등지고 산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모두 다 균일합니다. 근데 인간이 결국 우열을 나눈 것뿐입니다.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성찰이란 말은 여러분 돌아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자꾸 쌓으세요. 단어들을. 가다에서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표현해. 이걸 인생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꽃이 펴있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꽃잎이 떨어져서 결국 꽃이 죽어버린다. 그걸 보고 나서 인생 허무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 가나다에 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에 보면 아니 꼴 베는 자가 꽃잎을 베어버리는 게 그게 쇠락한 과정 아니죠. 이거는 인간이 결국 이제 꽃잎을 베어버리는 건 인간에 의해서 꽃잎이 처남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도 없고요. 이것도 느끼면 안 돼요. 가나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나 정도는 충분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산에서 자기는 산을 배우고 산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이육사의 초가에 발표한 걸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유폐된 지역에서 라는 장소를 밝혔대요. 유폐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 쫓겨나서 갇혀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곳에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서 시로 형상화시켰다. 이 장소에서. 그럼 여기 유폐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그죠? 시에서. 초가네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낭만적인 봄은 어디에? 가시네네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겨울이 있다. 이건 늙은이네요.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제강점기 점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표현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하고 내가 읽은 것이 연결이 돼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이제 느린 학생들이 좀 있겠죠. 그죠? 경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돌담 울타리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했어요. 화자는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맞죠? 산기슭은 여러분 돌담 울타리가 있고 고성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비에서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낭만적인 봄을 구체화시킨 거죠. 시에서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록강의 전경을 묘사했는데 거기 압록강은 여러분 나무가 떠내려오고 그걸 가지고 뗏목을 해서 젊은이들이 항구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결국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가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걸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꾼다는 건 결국 소녀는 겨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극을 꿈꾸는 겁니다. 이에선 강물이 얼어붙은 삭막한 겨울의 분위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현실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연결이 되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중에는 이제 보기를 먼저 읽고 시를 읽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해력이 돼 있어야지 그게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됐죠? 20번 문제는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 중심 내용입니다. 다. 그러니까 20번, 21번 문제는 나와 다의 주제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가진 게 산입니다.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는 겸허한 존재는 아니죠. 이 말은 여러분, 산이 인간의 덕성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그럼 겸허하다는 거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겸허하다는 건 겸손함인데, 알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기고 있는 게 겸허함인데,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건 산이 아니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산의 속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산은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후에 함께 하는 대사. 맞죠? 내가 여기서 자라서 죽으면 여기에 묻힙니다. 산을 그런저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맞아요. 산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죠. 내 품 고향 같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될 거 없죠. 다 읽고 나면 중심 소재가 산이고, 내가 상황을 통해서 산의 속성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1번도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지문을 읽고 나면 그래도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건데, 꽃의 공교함, 교묘함과 졸렬함, 서투람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를 기준한 아니에요. 형체하고 쓰임새가 중요한 건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원래 꽃은 여러분들 균일한데 다 똑같은데 인간이 공교하다, 졸렬하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천함과 귀함은 누가 만들었다고? 인간이 만든 겁니다. 풀은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드러났다.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주체죠. 하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천함과 귀함은 누가 정한 거다? 인간이 정했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인데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 근데 누가 가치의 우열을 나눴다? 인간이 나눴다. 이게 이 글의 주제 아닙니까? 이게 답이 4번이 답이 돼요.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이 있고 친함이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천함과 귀함이라고 보면 돼요. 소원함과 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니까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까? 이 글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 결국 귀함과 천함을 나눴다. 하늘은 균일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이제 시어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알려면 시적 상황이 이해가 돼야지 이걸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저 밑에 묵화하고 북창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의 묵화는 그림이죠. 고양이 그림입니다. 박쥐의 날개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양이의 어두운 분위기. 이게 여러분 묵화, 박쥐의 날개 조금 어둡습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랬죠. 흑백이죠. 이 박쥐의 날개도 밤의 이미지고요. 묵화도 흑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내가 안길 수 있는 품을 가지고 있다면 산은 아늑한 분위기가 맞는 겁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알아야 되고 그 시의 상황, 그 주어진 상황도 이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끔 수업하다 보면 고려과의 가시리가 소극적이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소극적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원래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는 소극적이지만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님을 보내준 갈 거예요 나 버리고 갈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요 이런 시인데 결국 님을 보내주는 건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님을 위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사랑은 적극적이지만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가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소극적 써놓고 그냥 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어든 여러분 어떤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무카와 박쥐의 날개 이미지를 연결해서 조건. 그래서 고향은 전체적으로 어두워 나의 북창에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 이 품이란 단어에 주목하면 산은 아늑해.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밑에도 보세요. 가의 무카와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의 북창은 저승의 밤에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이 대응된다. 이 절망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카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 상황이다.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 상황이다. 무카는 고향의 이미지죠. 지금 현재의 황혼하고는 다른 겁니다. 밑에 가의 무카에서 좀이 쳐 있다. 이 말은 좀이 치다는 말은 여러분 약간 좀 오래됐다. 좀이 슬었다 이런 뜻인데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뭐 이건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무카가 좀 오래됐다. 그럼 고향이 조금 고향을 생각하는데 지금 오래된 고향, 뭐 세월의 깊이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북창은 오늘 열었다, 오늘 열었다, 오늘 열었다. 그래서 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오늘 변했다. 이건 아닙니다. 화자는 여러분 예전에도 늘 산을 그리워하면서 산에서 살면서 산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틀린 거죠. 변화는. 무카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알았죠? 그림 조각 이렇게 분절돼 있죠.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나에서 북창 열어서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서 무카에 대해 그려진 모미꽃이 부끄러움의 정서를 그 다음에 나에서 북창을 통해서 본 보옥은 안타까움.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아니 산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허한 것뿐이지 얘를 떠올리면서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틀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응? 변화, 알았죠? 이런 단어, 분리, 안타까움 이런 단어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지 읽으면서 잘못된 단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아주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문제 경험과 그 다음에 작품, 지문 경험을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여러분 내가 경험을 빨리 쌓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더 이해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고 이해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 이 관념이라는 건 뭐 추상적인 거죠. 사물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이건 여러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건 문학적 표현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또는 다른 사물로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이나 다른 관념, 추상적인 의미들과 연관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의 저녁에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의 호롱불로 표현해. 맞죠? 이 저녁에 오는 시간을 사물인 호롱불로 표현했어요. 그럼 호롱불을 딱 우리가 읽는 순간 밤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죠. 그 다음에 산골마을의 저녁 풍경을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거 없죠. 이 호롱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을 대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 뗏목을 결국 흘러가는 것과 연관지어 나타내는 삶의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가는데 그 뗏목이 결국 젊은이들의 삶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구나 말이 돼요. 아니 삶이 안정적인데 굳이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가겠어요? 그럼 얘가 그걸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나의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 속성을 활용해서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장거리가 바로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공간을 대신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선택지를. 다의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아닙니다. 그러면 귀한 대우를 받는 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아니라는 건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 소재를 통해서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 그래서 부호가의 장막 안에 있다는 건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걸 그 소재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적막감을 표현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그래서요.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의 풀의 가치를 소, 나비,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취급되는 풀 차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였다. 소에게 먹히는 풀은 뭐 하는 거죠? 잘못했네. 천하게 취급. 나비를 쫓지 않은 풀은 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나 나비를 통해서 요 의미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소라는 소재, 나비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풀이 귀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천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문학은 추상적인 의미를 무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앞에 있는 조건들을 보고 뒤에 조건과 함께 의미를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 해설을 듣고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꾸 더 경험을 쌓아서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낯선 글이 나와도 혼자 읽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해설을 듣고 좀 내용이 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학 공부하다가 혹시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빨리 지금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시나 고전 시가를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단순하게 공부하시고 비문학을 좀 더 하는 게 여러분들 점수를 올리는 데 좋은 방법일 겁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는 수능시험에 나왔던 비문학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공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